숨이 턱 끝까지 차오른 초이는 떨리는 손으로 배 위에 놓인 묵직한 베개를 다시 한번 단단히 여며매었다. 방 안의 공기는 마치 얼음물처럼 차가웠으나 그녀의 이마에서는 식은땀이 비오듯 흘러내려 옥색 저고리 깃을 축축하게 적시고 있었다. 밖에서는 서슬퍼런 바람 소리와 함께 누군가의 발자국 소리가 서서히 다가오고 있었고 그녀는 본능적으로 자신의 배를 움켜쥐며 숨을 죽였다. 만약 이 거짓이 탄로난다면 목숨을 보전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공포가 엄습했지만 이미 화살은 시우를 떠난 뒤였기에 그녀는 입술을 짓씹으며 눈을 번뜩였다. 이 베개 하나에 나의 일생과 가문의 영광이 달려있다고 생각하니 두려움은 곧 도끼로 변하여 가슴속을 가득 채웠다. 어둠이 짙게 깔린 방 안에서 타오르는 촛불은 바람도 없는데 제멋대로 일렁이며 벽면에 기괴한 그림자를 만들어냈다. 초이는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배를 어루만지며 마치 그 안에 실제하는 생명이 숨쉬고 있는 양자애로운 표정을 지어 보였다. 하지만 그녀의 눈동자는 여전히 갈 길을 잃고 흔들리고 있었으며 손뭉치가 전해주는 무미건조한 감촉은 그녀의 심장을 더욱 차갑게 얼려버렸다. 지금 이 순간 밖에서 들려오는 저 발자국 소리가 김대감의 것인지 아니면 나를 시기하는 여종의 것인지 알 수 없었기에 그녀는 숨조차 크게 쉬지 못한 채 문고리만을 응시했다. 무거운 정적 속에 가끔씩 들려오는 올빼미 울음소리가 마치 그녀의 파멸을 예고하는 불길한 징조처럼 귓가를 때리고 있었다. 세상 사람들은 김대감 댁의 첩실 초이가 하늘이 내린 축복을 받아 가문의 대를 이을 귀한 자식을 얻었다고 칭송하며 고개를 숙였다. 그러나 불과 몇 달 전만 하더라도 그녀는 부엌대기로 살아가며 남은 찌꺼기 밥으로 끼니를 때우던 미천한 신분에 불과했다는 사실을 아는 이는 드물었다. 타고난 미색과 간교한 현올림으로 대감의 눈에 들어 안방마님 윤씨 부인의 눈밖에 나면서까지 쟁취한 이 자리가 얼마나 위태로운지 그녀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후사가 없는 명문 가문에서 아들을 낳는다는 것은 권력의 정점에 서는 일이었으나 아이를 갖지 못한 그녀에게 그것은 가질 수 없는 신기루와도 같은 것이었다. 그리하여 그녀는 일생일대의 도박을 결심했고 무명천으로 감싼 베개를 자신의 배에 품기로 했던 것이다. 김대감의 정실인 윤씨 부인은 대대로 고관대작을 배출한 명망 있는 가문의 여식으로 그 품격과 기품이 가히 범접할 수 없는 수준이었다. 하지만 십수년이 지나도록 태기가 없자 집안 어른들의 따가운 눈총과 은밀한 압박은 그녀의 영혼을 서서히 갉아먹고 있었다. 남편인 김대감마저 대례청에서 마주칠 때마다 싸늘한 눈길을 던지며 한숨을 내쉬니 그녀의 가슴은 이미 시커멓게 타버린 숯검댕이나 다름없었다. 윤씨 부인은 조상의 위패 앞에서 밤새 기도를 올리며 자신의 박복함을 한탄했으나 하늘은 무심하게도 그녀의 간절한 외침을 외면하기만 했다. 그런 와중에 미천한 여종 출신의 초이가 안방을 차지할 기세로 득세하자 그녀의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지옥이 되었다. 김대감은 조정에서 손꼽히는 정치가였으나 집안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늘 고뇌에 찬 표정을 지으며 술배를 채우기 일쑤였다. 대를 잇지 못한다는 사실은 그에게 단순한 개인적 불행을 넘어 가문의 멸망을 의미했기에 그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후사를 얻고자 혈안이 되어 있었다. 그런 그에게 초이의 회임 소식은 어둠 속에서 발견한 한 줄기 빛과도 같았으며 그날 이후 대감의 모든 관심과 애정은 초이의 처소로 쏠리게 되었다. 그는 초이가 원하는 것이라면 사내 진미는 물론이고 값비싼 비단과 보석을 아낌없이 내어주며 그녀의 비위를 맞추기에 급급했다. 자신의 핏줄이 초이의 뱃속에서 자라고 있다는 굳은 믿음이 그를 눈멀게 했고 그 믿음은 광기에 가까운 집착으로 변해갔다. 초이는 자신의 처소로 찾아오는 김대감을 맞이할 때마다 연극 배우보다 더 치밀하게 연기하며
그를 기망하는 대담함을 보였다. 대감이 조심스럽게 배를 만지려 하면 그녀는 부끄러운 척 몸을 피하며 아직은 아이가 놀랄 수 있다는 핑계로 교묘하게 위기를 넘기곤 했다. 대감은 그저 그녀의 수줍음이라 생각하며 허허롭게 웃었지만 초희의 등 뒤로는 늘 서늘한 식은땀이 흘러내려 비단옷을 적셨다. 방 안에는 항상 향기로운 분내와 약초 냄새가 진동하게 하여 혹시라도 날 수 있는 손베개의 퀴퀴한 냄새를 감추려 애썼다. 그녀는 거울 앞에서 자신의 표정을 수없이 연습하며 대감의 의심을 원천 봉쇄하기 위해 완벽한 임산부의 모습을 만들어 나갔다. 마을 사람들은 김대감 댁에서 곧 경사가 있을 것이라며 수군거렸고 초이를 시기하던 다른 여종들도 이제는 그녀의 눈치를 보며 비굴하게 굴었다. 어제까지만 해도 그녀를 무시하며 걸레질을 시키던 행랑방 노파도 이제는 허리를 굽히며 보약을 다려바치는 신세가 된 것이다. 초이는 이런 권력의 맛을 보며 자신의 선택이 옳았다고 스스로를 다독였지만 밤마다 찾아오는 죄책감과 공포는 꿈속까지 따라와 그녀를 괴롭혔다. 꿈속에서 김대감이 칼을 들고 나타나 그녀의 배를 가르는 환상을 보며 비명을 지르며 깨어나는 날이 허다했다. 하지만 아침이 오면 그녀는 다시 고귀한 마님처럼 치장하고 문 밖을 나서며 세상 사람들의 시선을 즐기는 위선을 멈추지 않았다. 윤씨 부인은 초이의 배가 하루가 다르게 불러오는 것을 보며 가슴이 찢어지는 통증을 느꼈으나 겉으로는 대범한 척 평정심을 유지하려 노력했다. 그녀는 초이를 위해 좋은 옷감을 보내주고 태교에 좋다는 서책을 건네주며 정실 부인으로서의 도리를 다하려 했으나 속으로는 피눈물을 흘리고 있었다. 초이가 대감의 팔짱을 끼고 뜰을 거니는 모습을 창틀 너머로 지켜볼 때마다 윤씨 부인의 손톱은 손바닥을 파고들어 붉은 피가 배어나왔다. 조상님들이 나를 버리신 것인가? 아니면 내가 전생에 무슨 큰 죄를 지었기에 이런 수모를 겪어야 하는가 하는 원망이 끊이지 않았다. 그러나 그녀의 기품 있는 얼굴 뒤에 숨겨진 그 처절한 슬픔을 알아주는 이는 이 넓은 저택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았다. 초이는 가짜 회임 사실을 완벽하게 숨기기 위해 산실청 출신의 늙은 노파를 거액의 돈으로 매수하여 자신의 편으로 만들었다. 그 노파는 돈에 눈이 멀어 초이의 비밀을 무덤까지 가져가겠다고 맹세하며 대감이 보낸 의원들의 눈을 속이는 역할을 충실히 수행했다. 의원이 맥을 짚으려 할 때마다 노파는 미리 준비한 꼼수로 진맥 결과를 조작하거나 초이가 극도로 예민하다는 핑계를 대며 접근을 차단했다. 김대감은 노파의 말을 철석같이 믿고 초이를 더욱 애지중지하며 보호했고 이는 초이에게 더할 나위 없는 방패막이가 되어주었다. 하지만 욕망으로 맺어진 계약은 언제나 파멸의 씨앗을 품고 있는 법이라 초이의 마음 한구석에는 늘 불안의 불씨가 타오르고 있었다. 계절은 바뀌어 어느덧 찬바람이 불어오는 늦가을이 되었고 초이가 주장하는 해산 날짜도 서서히 다가오고 있었다. 배는 이제 베개를 2개나 겹쳐 넣어야 할 만큼 불룩해졌고 그녀의 걸음걸이는 부자연스러울 정도로 뒤뚱거리기 시작했다. 대감은 산시를 정비하고 용한 무당을 불러 아이의 장례를 점치게 하는 등 집안 전체가 들썩이는 잔치 분위기를 조성했다. 그러나 이 화려한 축제 분위기 속에서 오직 초이만이 지옥과도 같은 고독과 싸우며 다가올 파국을 예감하고 있었다.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몸으로 어떻게 산통을 연기하고 가짜 아기를 데려올 것인가에 대한 고민으로 그녀의 머릿속은 이미 하얗게 타버린 상태였다. 어느 날 밤 초이는 대감이 선물한 옷반지를 만지작거리며 창밖의 달을 바라보다가 문득 자신의 처지가 처량하게 느껴졌다. 부귀영화를 위해 시작한 거짓말이 이제는 자신의 목을 조르는 밧줄이 되어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어둠 속으로 밀어넣고 있었다. 만약 그때 내가 그 베개를 배에 넣지 않았더라면 비록 가난하더라도
마음 편히 잠들 수 있었을까 하는 부질없는 후회가 밀려왔다. 하지만 이미 너무 멀리 와버렸기에 이제는 멈출 수도 뒤를 돌아볼 수도 없는 낭떠러지 끝에 서 있는 기분이었다. 그녀는 자신의 배를 거칠게 내리치며 보이지 않는 신을 향해 울부짖었으나 돌아오는 것은 공허한 바람 소리와 차가운 달빛뿐이었다. 대감은 초이의 안색이 창백해진 것을 보고 산기가 가까워져 몸이 허약해진 것이라 오해하여 더욱 진귀한 약재들을 쏟아부었다. 그는 초이가 누워있는 침상 곁을 지키며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아이의 이름을 짓고 가문의 영광을 노래하며 즐거워했다. 대감의 순수한 기쁨은 초이에게 그 어떤 고문보다 더 잔혹한 형벌이 되어 그녀의 심장을 갈갈이 찢어발겼다. 자신을 믿어주는 사람을 기만하는 것이 이토록 고통스러운 일임을 그녀는 이전에는 미처 알지 못했던 것이다. 대감의 손이 베개 위로 닿을 때마다 그녀는 온몸의 신경이 곤두서며 자지러질 듯한 공포를 느꼈고 그럴수록 더욱 가련한 표정을 지으며 그를 안심시켰다. 그러던 중 집안에 큰 사건이 하나 발생하게 되는데 그것은 대감이 아끼던 가보인 청자 항아리가 사라진 일이었다. 온 집안 식구들이 동원되어 행방을 찾았으나 항아리는 연기처럼 사라졌고 범인으로 지목된 것은 평소 초이를 못마땅하게 여기던 어린 여종이었다. 그 여종은 눈물로 결백을 주장했으나 초이는 자신의 불안을 감추기 위해 오히려 그 아이를 더욱 가혹하게 몰아세우며 매질을 사주했다. 아이의 비명소리가 마당에 울려 퍼질 때 초이는 자신의 방 안에서 귀를 막고 부들부들 떨며 이것이 자신이 살기 위한 유일한 길이라 최면을 걸었다. 무고한 생명을 희생시켜서라도 자신의 가짜성을 지키려 했던 그녀의 광기는 극에 달해 있었다. 하지만 그 여종은 매질을 견디다 못해 그날 밤 목을 메어 자결했고 그 소식은 김대감 댁 전체에 불길한 그림자를 드리웠다. 억울하게 죽은 넋이 구천을 떠돌며 복수를 할 것이라는 흉흉한 소문이 돌기 시작하자 초이는 극심한 환각에 시달리기 시작했다. 죽은 아이의 모습이 밤마다 창가에 나타나 그녀의 배를 가리키며 비웃는 듯한 소리가 환청처럼 들려왔다. 그녀는 향을 피우고 부적을 붙였으나 공포는 가라앉지 않았고 오히려 그녀의 정신을 더욱 황폐하게 만들었다. 거짓으로 쌓아 올린 공든 탑이 죽음이라는 예기치 못한 변수를 만나 흔들리기 시작하자 그녀의 대담함도 서서히 균열을 보였다. 대감은 초이가 극도로 불안해하자 기분 전환을 핑계로 교회의 별당으로 그녀를 데려가려 했으나 초이는 산달이 임박했다는 이유로 거절했다. 밖으로 나가는 순간 사람들의 시선이 더 많아질 것이고 혹시라도 배에 묶은 끈이 풀리기라도 한다면 모든 것이 끝장이기 때문이었다. 그녀는 처소에 틀어박혀 문을 걸어 잠근 채 누구의 출입도 허용하지 않았고 심지어 김대감의 방문조차 꺼리기 시작했다. 대감은 그런 그녀를 이해하려 애썼으나 반복되는 거절에 조금씩 서운함과 의구심을 느끼기 시작했다. 아무리 임산부라 하지만 남편을 이토록 멀리하는 것은 도리에 어긋나는 일이라 생각한 대감의 마음속에 작은 의심의 씨앗이 심어졌다. 그날 밤 김대감은 평소보다 많은 양의 술을 마시고 잔뜩 취한 채 초이의 방으로 향했는데 평소라면 물러갔을 그가 오늘은 막무가내로 문을 밀치고 들어왔다. 초이는 당황하여 이불을 뒤집어쓰고 몸을 웅크렸으나 대감은 그녀를 안아주겠다며 거칠게 다가와 그녀의 어깨를 붙잡았다. 술 냄새와 함께 전해지는 대감의 뜨거운 숨결이 초희의 목덜미에 닿자 그녀는 소름이 돋으며 비명을 지를 뻔했다. 대감은 그녀의 배에 손을 얹으며 우리 복덩이가 얼마나 컸는지 보자고 속삭였고 초이는 필사적으로 그의 손을 밀쳐내며 배가 아프다고 거짓 고통을 호소했다. 일순간 대감의 눈빛이 싸늘하게 식으며 그녀를 뚫어지게 쳐다보았는데 그 짧은 침묵은 마치 영겁의 시간처럼 길게 느껴졌다.
초이는 간신히 대감을 달래어 밖으로 내보냈으나 대감이 문을 닫고 나간 뒤에도 한참 동안 자리에 앉아 심장 고동 소리를 들어야 했다. 대감의 그 싸늘한 눈빛은 분명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직감한 사람의 것이었기에 그녀는 이제 도망칠 곳이 없음을 깨달았다. 방 안을 가득 채운 고요함이 마치 거대한 괴물이 되어 자신을 집어삼키려는 것 같아 그녀는 촛불조차 켜지 못한 채 어둠 속에 몸을 숨겼다. 내일이면 아니면 모레면 이 추악한 진실이 만천하에 공개될 것이라는 예감이 그녀의 영혼을 잠식해 들어왔다. 그녀는 뱃속에 든 베개를 꺼내어 갈갈이 찢어버리고 싶었으나 손가락 하나 움직일 힘조차 남아있지 않았다. 다음 날 아침 김대감은 평소와 다름없이 초이에게 문안 인사를 건넸으나 그의 말투에는 이전과 같은 따뜻함이 사라지고 묘한 가시가 돋아 있었다. 그는 초이에게 용한 의원을 새로 불렀으니 오늘 오후에 정밀하게 진맥을 받아보라고 명령하듯 말하며 그녀의 반응을 살폈다. 초이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으나 애써 침착한 척하며 알겠다고 대답했지만 그녀의 목소리는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대감이 방을 나가자마자 초이는 매수했던 늙은 노파를 찾았으나 노파는 이미 대감의 부름을 받고 어디론가 끌려간 뒤였다. 자신을 지켜주던 마지막 보루마저 사라졌다는 사실을 알게 된 초이는 자리에 주저앉아 망연자실할 뿐이었다. 운명의 수레바퀴는 멈추지 않고 굴러가 초이를 파멸의 구덩이로 몰아넣고 있었으며 그녀가 그토록 갈망했던 사랑과 권세는 이제 저주가 되어 돌아왔다. 저택의 처마 끝에 매달린 풍경 소리가 구슬프게 울려 퍼질 때 초이는 자신의 방 구석에 놓인 거울을 바라보며 마지막 단장을 시작했다. 비록 거짓으로 얼룩진 삶이었으나 마지막 순간만큼은 비참하지 않기를 바라는 가련한 욕망이 그녀의 손끝에서 피어올랐다. 그러나 거울 속에 비친 여인은 더 이상 아름다운 첩실이 아니라 욕심의 눈먼 한 마리 가련한 짐승에 불과했다. 그녀는 저골이 옷매무새를 다듬으며 다가올 폭풍우를 기다리듯 눈을 감고 깊은 한숨을 내뱉었다. 결국 그날 오후 대감은 평소보다 일찍 일과를 마치고 잔뜩 도끼 어린 눈을 한 채 초이의 처소로 성큼성큼 걸어들어왔다. 그의 뒤에는 겁에 질린 표정의 늙은 노파와 엄숙한 표정의 호위 무사들이 줄을 지어서 있었고 집안의 분위기는 순식간에 얼음장처럼 차가워졌다. 대감은 초이 앞에 서서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 그녀의 배만을 뚫어지게 응시했고 그 시선은 마치 날카로운 칼날처럼 초이의 살결을 파고들었다. 초이는 직감적으로 모든 것이 끝났음을 알았으나 마지막까지 오리발을 내밀며 대감에게 왜 그러시냐고 가증스러운 눈물을 흘렸다. 그러나 대감의 입에서 나온 한마디는 그녀의 모든 희망을 무참히 짓밟으며 비극의 서막을 알렸다. 대감의 굳게 담은 입술을 비집고 나온 서늘한 음성은 초이가 두려움에 떨며 예상했던 파멸의 선고가 아니었다. 내년이 정녕 억울하게 죽은 여종을 핍박하여 집안의 흉흉한 원기를 끌어들인 것이 맞느냐라는 매서운 호통이 방 안에 짓누르는 공기를 가르며 차갑게 울려 퍼졌다. 찰나의 순간 초이의 머릿속에는 벼락 같은 안도감과 함께 뱀처럼 교활한 새로운 계책이 섬광처럼 번뜩였다. 그녀는 안도의 한숨을 내비치는 대신 돌연 두 눈을 하얗게 까집으며 아이고 배야 대감마님 어찌 미천한 저를 이리도 참혹하게 의심하시어 뱃속의 귀한 핏줄마저 놀라죽 하시옵니까? 라고 처절한 비명을 내지르며 방바닥으로 무참히 무너져 내렸다. 두 손으로 불룩한 무명 손베개를 생명줄처럼 감싸 안고 고통스러운 듯 바닥을 뒹구는 그녀의 완벽하고도 지독한 연기에 대감의 서슬퍼런 분노는 순식간에 혼비백산한 경악으로 뒤바뀌었고 그는 황급히 무릎을 꿇으며 그녀의 떨리는 어깨를 부여잡았다. 등 뒤에 엎드려
사시나무 떨듯 겁에 질려있던 늙은 산파노파 역시 필사적인 생존 본능으로 초이의 교활한 연극에 장단을 맞추기 시작했다. 아이고, 대감마님, 이러다가는 마님도 돌아가시고 귀한 아기씨마저 큰 화를 입사옵니다. 제발 노여움을 거두시옵소서라며 바닥에 이마가 지시기도록 절을 올리는 노파에 피 맺힌 절규는 김대감의 이성을 완전히 마비시켜버렸다. 대감은 자신이 가문의 대를 이을 유일한 희망을 제 손으로 망칠 뻔했다는 끔찍한 죄책감에 사로잡혀 조금 전의 위험은 온데간데 없이 안절부절 못하며 초이를 품에 안았다. 그는 호위 무사들을 향해 당장 물러가라, 네 앞이라고 감히 칼을 차고 함부로 발을 들이느냐 라고 벼락같이 호통을 치며 쫓아내고는 오직 초이의 가빠진 숨을 달래는 데에만 온 신경을 곤두세웠다. 초이는 대감의 품에 안겨 가늘게 몸을 떨면서도 속으로는 쾌재를 부르며 자신의 무기가 얼마나 막강한 권력을 쥐고 있는지 다시금 뼛속 깊이 깨달았다. 그녀는 눈물로 얼룩진 가련한 얼굴을 들어 올리며 소첩이 비록 천한 출신이오나 대감마님의 씨를 품은 어미이거늘 어찌 저작거리에 흉흉한 헛소문만 믿고 이리 잔인하게 소첩의 가슴에 비수를 꽂으시나이까 라며 흐느껴 울었다. 그 애달픈 눈물 연기의 대감은 자신의 경솔함을 뼈저리게 자책하며 그녀의 눈물을 비단 소매로 닦아주고는 거듭 용서를 구하는 총극을 벌였다. 이 단 한 번의 아찔한 위기를 기만으로 넘긴 초이는 이제 뱃속에 가짜 아기만 있다면 이 집안에서 대감의 목숨조차 좌지우지할 수 있다는 섬뜩한 오만함에 완전히 사로잡히고 말았다. 다음 날 아침이 박자 김대감 댁의 분위기는 간밤의 폭풍우가 거짓말이었던 것처럼 초이를 중심으로 더욱 기이하고 철저하게 재편되었다. 대감은 간밤에 초이를 놀라게 한 죗값을 치른다며 진귀한 산삼을 다려 바치게 하고 그녀의 심기를 거스르는 자는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엄벌에 처하겠다는 서슬퍼런 엄명을 내렸다. 초이는 화려하게 수놓아진 비단 이부자리에 비스듬히 누워 여종들이 바치는 귀한 탕약을 입술만 축이고는 쓰다며 바닥에 내동댕이 치는 표독스러움을 보이기 시작했다. 뜨거운 탕약이 바닥에 쏟아지며 얼룩을 만들자 여종들은 맨손으로 파편을 치우며 벌벌 떨었고 초이는 그들의 공포에 질린 모습을 내려다보며 자신이 진정한 안방마님이 된 것 같은 비틀린 희열을 만끽했. 정실 부인인 윤 씨는 자신의 처소에서 간밤에 일어난 그 소란스럽고 기막힌 소식을 전해 듣고는 가슴을 치며 소리 없는 통곡을 삼켜야만 했다. 가문의 법도를 지키기 위해 평생을 헌신했건만 천한 첩실의 요사스러운 속임수에 놀아나는 지아비의 어리석음이 그녀의 자존심을 갈기갈기 찢어놓고 있었다. 윤씨 부인은 곁에서 눈물 짓는 유모를 향해 하늘이 정녕 저 요부의 손을 들어주시는 것이란 말이냐. 내 어찌하여 이리도 모진 수모를 견디며 살아가야 한단 말이냐라고 속삭이며 파리하게 질린 입술을 깨물었다. 하지만 가문의 평온을 깨뜨릴 수 없다는 맏며느리로서의 족쇄 같은 책임감 때문에 그녀는 차마 나서서 초이를 꾸짖지도 못한 채 묵묵히 속으로 피를 토하며 인고의 세월을 견디기로 마음먹었다. 햇살이 중천에 떠오르자 기고만장해진 초이는 수십 명의 몸종을 거느리고 마치 대궐의 왕비라도 된 양윤씨 부인의 처소로 보란 듯이 행차했다. 그녀는 억지로 배를 앞으로 불룩하게 내밀고 허리를 뒤로 젖힌 과장된 걸음걸이로 마루에 올라서며 형님 소첩이 몸이 무거워 아침 무난히 늦었사옵니다. 라며 입가에 비릿한 조소를 머금은 채 인사를 올렸다. 방안을 가득 채우는 초이의 짙고 역겨운 분 향기에 윤씨 부인은 미간을 찌푸렸으나 이내 단정한 기품을 잃지 않고 홀몸도 아닌데 어찌 찬 바람을 쐬러 나왔느냐. 어서 앉아 쉬거라라며 차분하게 응수했다. 그러나 초이는 윤씨 부인의 배려를 무시하듯 코웃음을 치며
대감마님께서 밤낮으로 이 아이만 찾으시니 소첩은 쉴 틈조차 없어 뼈가 녹아내릴 지경이옵니다. 라고 가시돋친 말을 쏟아내어 본처의 심장을 후벼 팠다. 초이의 노골적인 도발과 조롱 앞에서도 윤씨 부인은 찻잔을 쥔 손끝만 미세하게 떨렸을 뿐 결코 감정을 드러내어 상대의 얄팍한 함정에 빠지지 않았다. 그녀는 식어버린 작설차를 한 모금 음미한 뒤 그래 대감의 사랑이 지극하니 필시 가문을 빛낼 장부가 태어날 것이다. 네가 부디 처신을 잘하여 집안에 누를 끼치지 말아야 할 것이야 라고 뼈있는 충고를 던졌다. 그 서늘한 기품과 위험 앞에서 잠시 기가 눌린 초이는 속으로 분통을 터뜨리며 주먹을 꽉 쥐었지만 겉으로는 배를 쓰다듬으며 형님께서 평생 안아보지 못하신 핏줄이니 소첩이 목숨을 걸고라도 잘 키워내야지요 라며 치명적인 독서를 남기고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다. 초이가 떠난 빈자리에는 정적만이 남았고 윤씨 부인은 그제야 참았던 눈물을 툭 떨어뜨리며 찻잔을 힘주어 부여잡은 채 깊은 슬픔의 바다로 침잠에 들어갔다. 초이의 탐욕은 뱃속의 가짜 잉태를 절대적인 무기 삼아 브레이크가 고장난 마차처럼 걷잡을 수 없이 흉포한 방향으로 폭주하기 시작했다. 한겨울에 접어들어 매서운 눈보라가 치는 어느 날 그녀는 입맛이 떨어져 아이가 굶주리고 있다며 한여름에나 나는 귀한 천도복숭아를 당장 구해오라고 생떼를 쓰기 시작했다. 하인들은 사색이 되어 엄동설 안에 복숭아를 찾아온 산천을 헤매다 동상에 걸려 쓰러지기 일쑤였지만 대감은 오히려 초이의 투정이 어미된 자의 본능이라 칭송하며 곡간을 열어 막대한 현상금까지 내걸었다. 초이는 덜덜 떨며 빈손으로 돌아온 하인들을 무릎 꿇리고는 내 아이를 해치려는 수작이냐며 가차없이 회초리를 내리치게 하였고 저택 곳곳에서는 밤낮 없이 억울한 하소연과 비명, 소리가 끊이지 않았다. 그녀의 사치스러움 또한 도를 넘어 중국에서 들여온 최고급 비단이 아니면 피부에 발진이 난다며 가문 창고에 보관된 대대손손 내려오던 명주마저 제멋대로 잘라내어 치마를 지어 입었다. 금은보화로 치장된 화려한 가락지와 놀이개가 그녀의 몸을 짓누를 지경이었지만 초이는 거울에 비친 자신의 번지르르한 모습을 보며 미천했던 과거를 필사적으로 지워내려 발버둥 쳤다. 하인들 사이에서는 아무리 귀한 핏줄을 품었다 한들 첩실의 방자함이 하늘을 찌르니 필시 가문에 큰 화가 닥칠 것이라는 원망 섞인 탄식이 역병처럼 번져나갔다. 하지만 김대감의 맹목적인 비호 아래 권력의 달콤함에 취한 초이의 귀에는 그런 경고의 목소리 따위는 들리지 않았고 그녀는 점점 더 이성을 잃고 오만의 늪으로 깊숙이 빠져들고 있었다. 그러나 초이의 이것잡을 수 없는 오만함의 이면에는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처절한 공포와 육체적인 고통이 곰팡이처럼 피어나고 있었다. 시간이 흐를수록 실제 임산부의 배처럼 보이기 위해 무명천 안에 솜을 끝없이 덧대어야 했고 그 무거운 가짜 배를 종일 차고 다니는 것은 그야말로 지옥 같은 형벌이었다. 특히 한겨울에도 뜨겁게 달궈진 온돌방 안에서 이중 삼중으로 복대를 두르고 있어야 했기에 그녀의 복부에는 극심한 땀띠와 붉은 발진이 돋아나 살같이 벗겨지는 끔찍한 고통이 찾아왔다. 그녀는 아무도 없는 깊은 밤 홀로 방에 틀어박혀 쓰라린 배를 부여잡고 소리 죽여 울면서도 내일이면 다시 당당한 마님의 가면을 써야 한다는 생각에 독한 연고를 지식이듯 바르며 이를 갈았다. 가장 초이의 피를 말리는 것은 김대감이 틈만 나면 아이의 태동을 느끼고 싶다며 그녀의 부른 배에 손을 얹으려 하거나 귀를 대고 소리를 들으려 하는 순간들이었다. 대감이 손을 뻗을 때마다 그녀는 손뭉치에 불과한 가짜 배가 들통날까봐 심장이 입 밖으로 튀어나올 것 같은 극도의 긴장감에 사로잡혀 온몸이 뻣뻣하게 굳어버리곤 했다. 어머나 아기가 방금 발길질을 세게 하여
너무 아프옵니다. 라며 과장된 몸짓으로 대감의 손길을 밀쳐내는 핑계도 하루 이틀이지 계속해서 남편의 온기를 거부하는 것은 의심을 키우는 짓임을 그녀도 알고 있었다. 그래서 그녀는 일부러 뱃속에서 소리가 나는 것처럼 보이기 위해 빈속에 차가운 물을 들이켜 배를 끓게 만드는 등 자신의 몸을 학대하는 기획마저 서슴지 않으며 아슬아슬한 줄타기를 이어갔다. 뿐만 아니라 해산일이 다가올수록 대감이 권례에서 제일 가는 명의들을 끊임없이 불러들여 진맥을 시키려 하는 탓에 초이는 하루하루가 바늘 방석에 앉은 듯한 형국이었다. 의원이 방문의 문턱을 넘을 때마다 그녀는 심한 입덧을 핑계로 요강을 붙잡고 헛구역질을 해대며 진맥을 극구 거부하거나 미리 매수한 늙은 노파를 통해 교묘하게 손목에 얇은 명주실을 매달아 맥박을 속이는 술수를 써야만 했다. 한 번은 눈치가 빠른 늙은 의원이 명주실 너머로 전해지는 맥이 회임한 여인의 것이 아님을 의심하며 고개를 갸웃거리자 초이는 이불을 뒤집어 쓰고 미친 듯이 비명을 지르며 발작을 일으키는 연기를 펼쳤다. 결국 그 의원은 대감의 노여움을 쫓겨나고 말았지만 언제까지 이런 알량한 꼼수로 진실의 칼날을 피할 수 있을지 초이 스스로도 확신할 수 없었기에 밤마다 공포에 질려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다. 어느 날 초이는 대감의 맹목적인 맹신을 역이용하여 윤씨 부인을 완전히 집안의 변방으로 내쫓고 자신이 실질적인 안방마님의 자리를 꿰차려는 흉악한 음모를 꾸미기 시작했다. 그녀는 며칠 동안 음식을 전폐하고 시름시름 앓는 척하며 누워있다가 대감이 걱정스레 달려오자 그의 소매를 붙잡고 눈물을 뚝뚝 흘리며 원통한 목소리로 거짓말을 늘어놓았다. 대감마님, 매일 밤 꿈속에 안방마님께서 나타나 소첩의 배를 날카로운 비녀로 찌르는 끔찍한 악몽에 시달려 뼈가 마르고 피가 마르는 듯하옵니다. 안방에 억눌린 기운이 너무 강하여 소첩과 아기씨의 목숨을 위협하고 있으니 부디 저를 살려주시옵소서라는 간교한 이간질은 대감의 이성을 뿌리째 흔들어 놓기에 충분했다. 김대감은 초이의 눈물 어린 호소를 듣고 처음에는 조강지처를 내치는 것은 인륜에 어긋난다며 난색을 표했으나 가문의 유일한 후사가 위태롭다는 초이의 절박한 연기에 결국 눈이 멀고 말았다. 그는 며칠을 고뇌하다가 끝내 윤씨 부인을 찾아가 당분간 몸을 요양한다는 핑계로 별당으로 거처를 옮겨주시오. 집안의 평온과 무사한 해산을 위한 나의 뜻이니 거역하지 마시오라는 무참한 통보를 내리고 말았다. 윤씨 부인은 남편의 입에서 나온 그 잔인한 말에 억장이 무너져 내렸지만 핏기가 가신 얼굴로 아무런 반항도 하지 않은 채 그저 두 눈을 감고 조용히 고개를 끄덕일 뿐이었다. 지아비의 사랑도 잃고 안방마님의 지위마저 가짜 아기를 품은 천박한 첩실에게 빼앗기게 된 윤씨 부인의 처지는 시리도록 찬 겨울 바람보다 더 비참하고 처량하기 그지없었다. 윤씨 부인이 쓸쓸하게 안방을 비우고 외진 별당으로 쫓겨나던 날 초이는 처소 앞을 지나가는 부인의 초라한 뒷모습을 보며 승리의 미소를 감추지 못한 채 비열하게 비웃었다. 그녀는 즉시 수십 명의 하인들을 부려 안방의 낡은 가구들을 모두 불태워버리고 붉은 빛이 감도는 최상급 오칠 자개장과 비단 병풍으로 방안을 화려하게 치장하며 자신의 세상이 도래했음을 선포했다. 푹신한 보료 위에 거만하게 기대앉은 초이는 배에 감긴 손베개를 쓰다듬으며 이제 이 집안의 진짜 주인이 누구인지 똑똑히 알게 될 것이다라고 혼잣말을 짓거리며 권력의 최정점에 선 기쁨을 만끽했다. 하지만 그녀가 안방을 차지한 그 순간부터 집안 곳곳에서는 까마귀 떼가 스산하게 울어대기 시작했고 알 수 없는 불길한 기운이 저택의 지붕 위로 짙은 먹구름처럼 몰려들고 있었다. 초이의 만행이 극에 달하면서 저택 안의 분위기는 숨막히는 침묵과 보이지 않는 증오로 가득 찬 살얼음판과 같아졌고 하인들은
서로의 눈치만 보며 하루하루를 두려움 속에 버텨야 했다. 밥 짓는 무수리부터 마당을 쓰는 머슴까지 초이의 눈에 한번 잘못 띄었다가는 그날로 멍석마리를 당하거나 쫓겨나는 신세가 되었기에 저택에는 더 이상 웃음소리 하나 들리지 않았다. 초이는 자신의 권력을 과시하기 위해 매일같이 산의 진미로 잔치상을 차리게 하고 조금이라도 식거나 간이 맞지 않으면 상을 통째로 엎어버리는 폐악질을 멈추지 않았다. 버려지는 음식물이 산더미처럼 쌓여갔고 담장 밖에서는 굶주린 백성들의 원망 소리가 높아져 갔으나 초이의 귀에는 오직 가짜 회임이 가져다준 달콤한 찬사만이 맴돌 뿐이었다. 외진 별당으로 밀려난 윤씨 부인은 밤낮을 가리지 않고 차가운 마룻바닥에 꿇어앉아 조상들의 위패를 향해 엎드려 가문의 명운을 위한 눈물의 기도를 올리고 또 올렸다. 어리석은 지아비의 눈을 뜨게 하시고 저 간악한 첩실의 뱃속에 숨겨진 추악한 진실을 하늘의 빛으로 밝혀주시옵소서. 소녀가 받는 이 수모는 견딜 수 있사오나 가문의 기둥이 무너지는 것만은 막아주시옵소서. 라는 윤씨 부인의 애끓는 절규는 차디찬 겨울밤의 별빛 속으로 공허하게 흩어졌다. 그녀의 무릎은 바닥에 쓸려 붉은 피가 배어 나왔고 야위어가는 얼굴에는 병색이 완연했지만 오직 진실이 승리할 것이라는 굳건한 믿음 하나로 하루하루 피 말리는 시간을 인내하며 버티고 있었다. 한편 초이는 안방을 차지한 기쁨도 잠시 서서히 조여오는 해산의 압박감에 매일 밤 식은땀을 흘리며 악몽과 환청에 시달리는 극도의 신경쇠약 상태로 빠져들기 시작했다. 뱃속에 든 것은 생명이 아니라 한낱 손뭉치에 불과한데 10달이 다 차가도록 산기가 보이지 않으면 대감이 가만히 있을 리 만무했기에 그녀의 머릿속은 수만 가지 끔찍한 상상으로 뒤엉켰다. 그녀는 몰래 밖에서 갓 태어난 사내 아이를 사오기 위해 브로커를 섭외하려 했으나 이마저도 김대감의 철통 같은 호의와 감시망 때문에 여의치 않아 계획은 번번이 수포로 돌아갔다. 이제 정말 피할 곳 없는 막다른 골목에 다다른 초이는 극도의 스트레스로 인해 환각을 보며 허공에 대고 소리를 지르거나 제 손톱으로 얼굴을 핥히는 등 서서히 미쳐가고 있었다. 초이의 이상 행동이 빈번해지자 김대감도 마침내 조금씩 기이함을 느끼기 시작했고 맹목적이었던 그의 눈빛에도 서서히 짙은 의구심의 그림자가 드리워지기 시작했다. 초이가 그토록 애지중지하던 배를 향해 무심코 거친 욕설을 내뱉거나 무의식 중에 주먹으로 배를 내리치는 모습을 몰래 목격한 대감의 가슴에는 서늘한 의심의 바람이 불기 시작했다. 아무리 산통이 두려워 이성을 잃었다 한들 어미 된 자가 어찌 제 뱃속의 핏줄을 저리 짐승처럼 대할 수 있단 말인가라는 혼란스러운 의문이 대감의 머릿속을 떠나지 않고 괴롭혔다. 대감은 그동안 애써 외면해왔던 초이의 수많은 거짓된 행동과 모순점들을 하나둘씩 짚어보며 점차 진실의 베일을 향해 한 걸음씩 다가가고 있었지만 아직은 그 추악한 민낯을 마주할 용기가 나지 않았다. 어느 날 늦은 밤 불면증에 시달리던 김대감은 산책을 핑계로 초이의 안방 쪽으로 향하다가 우연히 그녀의 방에서 새어나오는 기이한 속삭임과 기척을 듣고 발걸음을 멈추었다. 문풍지 너머로 일렁이는 촛불 그림자 속에서 초이는 옷을 반쯤 벗은 채 무언가 크고 둥근 물체를 필사적으로 매만지며 바늘로 꿰매는 듯한 괴상한 동작을 반복하고 있었다. 이 저주받을 솜덩어리, 이것 때문에 내가 숨을 쉴 수가 없어라며 신경질적으로 중얼거리는 초이의 갈라진 목소리가 고요한 밤 공기를 가르고 대감의 귓가를 선명하게 때렸다. 김대감의 심장은 마치 철퇴로 얻어맞은 듯 쿵쾅거리기 시작했고 뱃속의 핏줄이라 믿어 의심치 않았던 그것이 어쩌면 거대한 사기극일지도 모른다는 끔찍한 예감이 그의 척추를 타고 얼음처럼 차갑게 흘러내렸다. 김대감은 문풍지 너머로 들려온 그 기괴한 쇳소리와 다름없는 첩실의 음성에
온몸의 피가 차갑게 얼어붙는 듯한 섬뜩한 충격을 받으며 그 자리에 망부석처럼 굳어버렸다. 어둠 속에서 스며드는 차가운 밤 공기가 그의 뜨거운 콧김과 섞여 허공으로 흩어졌고 귓가에는 심장 박동 소리만이 천둥처럼 울려 퍼지고 있었다. 속으로 처절한 절규가 그의 목구멍 끝까지 차올랐으나 그는 본능적으로 입술을 꽉 깨물어 비어져 나오는 신음소리를 억눌렀다. 방 안에서 풍겨나오는 독한 향냄새가 코끝을 찌르는 가운데 그의 머릿속에는 그동안 초이가 보여주었던 수많은 기행과 변명들이 날카로운 유리 파편처럼 흩뿌려지며 하나의 끔찍한 진실을 향해 조각을 맞추어 가고 있었다. 발걸음을 돌려 자신의 사랑채로 돌아온 김대감은 불도 켜지 않은 캄캄한 방 안에서 연거푸 독한 소주를 들이켜며 걷잡을 수 없는 배신감에 몸을 떨었다. 평소라면 달콤하게 느껴졌을 술맛이 오늘따라 마치 내장을 태워버릴 듯한 독약처럼 쓰디쓰게 목구멍을 타고 넘어갔다. 달빛만이 창호를 뚫고 들어와 바닥에 길쭉한 그림자를 들이운 적막한 방 안에서 그는 초이의 부른 배를 쓰다듬을 때마다 느껴졌던 묘하게 이질적이고 차가웠던 촉감을 생생하게 떠올렸다. 진맥을 하려던 의원을 발작하며 쫓아내던 모습과 태동이 아프다며 자신의 손길을 거칠게 밀쳐내던 그 숱한 거절의 순간들이 명백한 기만의 증거가 되어 그의 등골을 서늘하게 만들었다. 다음 날 아침 식사 자리에서 김대감은 속으로 끓어오르는 살기를 완벽하게 감추고 평소와 다름없는 자상한 지아비의 가면을 쓴 채 초이의 처소를 찾았다. 상위에는 기름진 생선구이와 진하게 우려낸 고기탕이 김을 모락모락 피우며 식욕을 자극하는 냄새를 풍기고 있었고 초이는 화려한 비단옷을 입은 채 능청스럽게 수저를 들고 있었다. 초이가 젓가락으로 생선살을 발라 대감의 밥그릇에 올려놓으며 대감마님 간밤에는 아기씨가 어찌나 힘차게 노는지 뱃속이 요동을 쳐서 밤잠을 설쳤사옵니다. 라고 가증스러운 미소를 지어 보였다. 대감은 그 생선살을 입에 넣고 씹으며 모래알을 씹는 듯한 역겨움을 느꼈으나 애써 온화한 표정으로 그래 장차 큰 인물이 될 녀석이라. 벌써부터 아비를 닮아 기운이 넘치는 모양이구나 라고 태연하게 응수했다. 그러나 초이는 대감의 그 평온한 목소리 이면에 숨겨진 서늘하고도 기이한 파동을 짐승적인 직감으로 알아채고는 등줄기를 타고 흐르는 식은땀을 애써 무시해야만 했다. 대감의 눈빛은 자신을 향해 웃고 있었지만 그 속에는 이전에 보았던 맹목적인 사랑의 열기가 차갑게 식어버린 듯한 마치 먹이를 노려보는 포식자의 섬뜩한 관찰만이 자리 잡고 있었다. 그녀는 방 안을 가득 채운 짙은 분, 향기로 자신의 두려움을 감추려 애쓰며 다시 한번 해산일이 다가오니 두려운 마음이 들어 대감마님의 넓은 품이 더욱 그립사옵니다라며 콧소리를 내며 교태를 부렸다. 하지만 김대감은 찻잔을 조용히 내려놓으며 출산이 코앞인데 삿된 기운이 묻으면 아니 되니 당분간은 발길을 끊고 각방을 쓰는 것이 좋겠구나라며 단호하고도 차갑게 선을 그어버렸다. 김대감의 심상치 않은 변화를 가장 먼저 눈치챈 것은 집안의 대소사를 도맡아온 충직하고 늙은 청직이 풍계였는데 그는 평소부터 초이의 행동을 수상하게 여겨왔다. 과거 억울하게 죽은 어린 여종의 시신을 수습할 때부터 초이가 무언가 거대한 비밀을 감추고 있다는 것을 직감했던 풍계는 대감의 어두워진 낯빛을 보며 마침내 때가 왔음을 느꼈다. 풍계는 대감의 명을 빙자하여 며칠째 초이의 처소 주변을 은밀하게 맴돌며 그녀와 내통하는 늙은 산파노파의 일거수일투족을 날카로운 매의 눈으로 감시하기 시작했다. 늦은 오후 수상한 낌새를 보이던 산파노파가 뒷문을 통해 황급히 빠져나가는 것을 목격한 풍계는 소리 없이 그 뒤를 밟으며 복잡한 저작거리로 향하는 노파의 뒤를
바짝 쫓았다. 저작거리는 온갖 상인들의 호객 소리와 짐수레가 굴러가는 소리로 왁자지껄했고 비릿한 생선 냄새와 갓 구운 전 냄새가 뒤섞여 코끝을 어지럽히는 복잡한 풍경을 연출하고 있었다. 풍계는 인파 속에 몸을 숨긴 채 노파가 향하는 곳을 주시하다가 그녀가 신생아의 베네쩌고리를 짓는 포목점이 아닌 엉뚱하게도 투박한 무명천과 굵은 명주실을 파는 상점으로 들어가는 것을 목도했다. 갓난아기에게 쓸리 만무한 거칠고 두꺼운 천 조각들과 엄청난 양의 생솜을 흥정하여 커다란 보따리에 우겨넣는 노파의 기이한 행동은 풍계의 오랜 의구심을 명백한 확신으로 바꾸어 놓았다. 풍계는 이를 꽉 악물며 저 더러운 손뭉치들이 바로 이 가문의 핏줄을 기만하고 안방마님을 별당으로 쫓아낸 원흉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끓어오르는 분노의 주먹을 거칠게 쥐었다. 해가 뉘엿뉘엿 지고 붉은 노을이 골목길을 핏빛으로 물들일 무렵 무거운 솜 보따리를 이고 인적이 드문 좁은 골목을 빠져나가려던 노파의 앞을 풍계가 거대한 장벽처럼 가로막았다. 놀란 노파가 보따리를 떨어뜨리며 엉덩방아를 찢자 풍계는 싸늘한 눈빛으로 내려다보며 내 인연 하늘이 두렵지도 않으냐. 그 요망한 첩실과 짜고 대감마님을 능멸한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 똑똑히 알게 해주마라고 호통을 쳤다. 노파는 사색이 되어 두 손을 싹싹 빌며 아이고 어르신 저는 그저 심부름을 했을 뿐이옵니다. 제발 제 목숨만은 살려주시옵소서라며 바들바들 떨리는 목소리로 비굴하게 애원했다. 풍계는 바닥에 나뒹구는 손뭉치를 발로 차며 당장 그 더러운 입으로 진실을 토설하지 않으면 이 자리에서 내년의 명주를 끊어 관아에 넘길 것이다라고 서슬퍼렇게 위협을 가했다. 노파는 겁에 질려 횡설수설하며 가짜 회임에 얽힌 모든 전말을 실토하려 했으나 골목어귀에서 술락꾼들의 발자국 소리가 들려오자 그 틈을 타 필사적으로 도망쳐버렸고 바닥에는 솜 보따리만이 나뒹굴었다. 풍계는 혀를 차며 바닥에 떨어진 무명천과 손뭉치들을 정성껏 수습하여 품에 안고는 어둠이 짙게 깔린 김대감 댁의 높은 소슬 대문을 조심스럽게 넘어들어왔다. 대감의 사랑채에는 묵은 종이 냄새와 짙은 목 향만이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고 문을 열고 들어선 풍계는 바닥에 무릎을 꿇은 채 자신이 가져온 추악한 기만의 증거물들을 대감의 서탁 위에 조용히 올려놓았다. 대감은 그 거칠고 투박한 무명천 덩어리를 보자마자 눈시울이 붉게 달아오르며 숨을 거칠게 내몰아쉬었고 방 안의 공기는 마치 얼어붙은 듯 팽팽한 긴장감으로 가득 찼다. 대감마님 참으로 망극하오나 저작거리에서 그 산파 노파가 구매하던 물건이옵니다. 마님의 부른 배는 핏줄이 아니라 이 더러운 솜덩어리에 불과했사옵니다. 라는 풍계에 떨리는 보고가 서탁 위로 무겁게 떨어졌다. 김대감은 떨리는 손으로 그 무명천을 쓰다듬다 이내 주먹을 꽉 쥐어 내리치며 내 인연의 살을 발라 저작거리의 개들에게 던져주리라. 감히 내 눈을 가리고 가문의 대를 농락하다니 라며 짐승과도 같은 포효를 토해냈다. 분노로 인해 목핏대가 터질 듯이 부풀어 오른 대감의 눈동자에는 잡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시뻘건 불길이 타오르고 있었고 당장이라도 초이의 방으로 뛰쳐가 그녀의 목을 비틀어버릴 기세였다. 그러나 대감은 이내 끓어오르는 살기를 간신히 억누르며 아니다. 이대로 죽이는 것은 너무 가벼운 처벌이다. 내일 밤 모든 하인들이 보는 앞에서 전연의 추악한 민낯을 천하에 까발릴 것이니 너는 입을 다물고 있거라 라고 은밀히 명했다. 한편 초이의 처소는 이미 약속된 10달이 훌쩍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산기가 보이지 않자 극도의 불안과 공포로 인해 마치 저주받은 무덤처럼 무겁고 음산한 분위기에 휩싸여 있었다. 그녀는 문을 굳게 걸어 잠근 채 밖으로 나가지 않았고 방 안에는 심신을 달랜다는 명목으로
태워대는 독한 약초, 냄새와 매캐한 향, 연기가 가득 차 있어 숨을 쉬기조차 어려울 지경이었다. 그녀는 여종들에게 점쟁이가 이르기를 아직 별자리의 기운이 불길하여 아기씨가 세상에 나오기를 거부하고 있다니. 누구도 내 처소에 발을 들이지 말라라며 말도 안 되는 억지를 부리며 시간을 끌고 있었다. 그러나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얼굴은 이미 피골이 상접하여 유령처럼 창백했고 배에 두른 손베개에 짓누르는 무게감은 이제 육체의 고통을 넘어 영혼마저 질식시킬 듯한 끔찍한 형벌로 변해버렸다. 그날 밤 도망쳤던 산파노파가 뒷담을 넘어 은밀히 초이의 처소로 숨어들자 초이는 미친 듯이 노파의 멱살을 부여잡고 그래 아이는 구했느냐. 당장 내일이라도 저 베개를 빼고 사내 아이를 안쳐야 한단 말이다. 라고 쉰 목소리로 절규했다. 노파는 두려움에 떨며 마님 큰일 났사옵니다. 청지기 영감이 눈치를 채고 제 뒤를 밟았사옵니다. 더 이상 아이를 구하는 것은 무리이니어서 도망치셔야 하옵니다라고 다급하게 속삭였다. 그 말을 들은 초이의 눈동자는 공포로 하얗게 뒤집혔고 그녀는 노파의 머리채를 휘어잡으며 내년이 미쳤구나. 내가 도망을 치면 모든 것이 끝장이거늘 돈을 더 줄 테니 기어코 갓난쟁이를 구해오란 말이다. 라고 발악하며 방바닥을 뒹굴었다. 두 여인의 처절한 실랑이 속에서 찢어진 치마폭 사이로 비어져 나온 손뭉치가 방바닥에 굴러다녔고 그 모습은 인간의 끝없는 탐욕이 빚어낸 참혹하고도 비극적인 지옥도 그 자체였다. 같은 시각 외진 별당으로 쫓겨난 윤씨 부인은 문 밖에서 들려오는 흉흉한 소문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묵묵히 조상의 위패 앞에서 목탁을 두드리며 불경을 외우고 있었다. 낡은 창호지 틈새로 불어오는 매서운 바람이 그녀의 얇은 소복을 차갑게 적셨으나 그녀의 꼿꼿한 자세와 맑은 눈망울은 흔들림 없이 가문의 안위만을 간절히 염원하고 있었다. 곁에서 시중을 들던 늙은 유모가 눈물을 훔치며 마님 첩실의 배가 11달이 넘도록 꺼지지 않는다 하니 필시 요괴를 품은 것이 분명하옵니다. 이제 그만 억울함을 호소하시지요. 라고 간청했다. 그러나 윤씨 부인은 조용히 눈을 감으며 하늘의 그물은 성긴 듯하여도 결코 새는 법이 없느니라. 거짓은 참을 이길 수 없으니 때가 되면 썩은 고름은 저절로 터지게 되어 있다라며 인고의 미소를 지어 보일 뿐이었다. 다음 날 아침 김대감은 본격적인 심리전을 펼치기 위해 궁궐에서 이름난 어이를 직접 모셔와 초이의 처소 앞에 세워두고 방문을 거칠게 두드리며 압박을 가하기 시작했다. 초이야 궐에서 가장 용한 의원을 모셔왔으니 어서 문을 열고 진맥을 바꿔라. 해산이 늦어지는 원인을 찾아내어 귀한 핏줄을 구해야 하지 않겠느냐라는 대감의 차분하면서도 위압적인 목소리가 방 안으로 스며들었다. 초이는 덜덜 떨리는 손으로 문고리를 부여잡은 채 대감마님 소첩이 어제부터 하혈을 하여 몸을 가눌 수가 없사옵니다. 낯선 사내의 손길이 닿으면 아기씨가 크게 놀랄 것이니 제발 돌아가 주시옵소서라며 거짓 비명을 지르며 발악했다. 대감은 문틈 사이로 차가운 시선을 던지며 내가 정령엄이라면 아이의 안위를 살피는 것이 우선이거늘 문을 열지 않으면 하인들을 시켜 강제로라도 열어젖힐 것이다라며 최후 통첩을 날렸다. 사면초가에 몰린 초이는 마침내 이성을 잃고 방 한구석에 놓인 은장도를 뽑아들어 자신의 목덜미에 겨눈 채 정령 소첩을 믿지 못하시겠다면 이 자리에서 아기씨와 함께 혀를 깨물고 자결하겠사옵니다. 라며 피를 토하듯 소리쳤다. 서늘한 칼날이 얇은 피부를 파고들어 붉은 핏방울이 흰 저고리 깃을 적시는 아찔한 순간이었으나 문 밖에서 들려오는 김 대감의 반응은 초이의 예상과는 완전히 다른 서늘한 침묵뿐이었다. 평소 같았으면 안절부절 못하며 당장 의원을 물렸을 대감이 한참 동안이나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자 초이의 이마에서는 굵은 식은땀이 비오듯 쏟아져 내리며 심장이 미친 듯이 요동치기 시작했다. 팽팽하게 당겨진 활시위 같은 긴장감이 방 안의 무거운 공기를 짓누르는 가운데 초이는 칼을 쥔 손을 미세하게 떨며 다가올 운명의 심판을 직감하고 절망의 늪으로 빠져들고 있었다. 한참의 침묵 끝에 김대감은 차가운 얼음장 같은 목소리로 의원은 이만 물러가시오. 제 목숨을 담보로 어미 행세를 하겠다니 내 오늘 하루만은 억지로 문을 열지 않겠소라며 발길을 돌렸다. 대감에 멀어지는 발자국 소리를 들으며 초이는 그제야 은장도를 바닥에 떨어뜨리고 다리가 풀려 주저앉았으나 안도감보다는 뼈를 깎는 듯한 두려움이 전신을 마비시키는 것을 느꼈다. 대감이 자신을 멈추려 하지 않았다는 사실은 곧 자신의 임신이 거짓임을 눈치챘다는 가장 강력한 증거였기에 방 안에는 땀 냄새와 피 냄새 그리고 죽음의 공포가 뒤섞여 지독한 악취를 풍기고 있었다. 그녀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 쥐고 짐승처럼 울부짖었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는 파멸의 수레바퀴는 그녀를 향해 무자비하게 굴러오고 있었음을 스스로도 뼈저리게 깨닫고 있었다. 밤이 깊어지자 초이가 겪는 심리적 압박감은 극에 달하여 방 안의 모든 그림자가 자신을 잡으러 온 저승사자처럼 보이는 극심한 환각과 환청에 시달리기 시작했다. 창호지를 때리는 스산한 바람 소리가 마치 억울하게 죽은 여종의 흐느낌처럼 들려왔고 벽장 속에서는 태어나지 못한 가짜 아기들의 울음소리가 메아리치며 그녀의 고막을 잔인하게 찢어놓는 듯했다. 그녀는 머리를 풀어 헤친 채 방 안을 미친 듯이 기어다니며 배에 묶인 베개를 풀었다가 다시 조여매기를 수십 번 반복했고 그럴수록 거친 천 조각이 피부를 지식여 참을 수 없는 고통을 안겨주었다. 촛불이 일렁일 때마다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은 한때 대감의 총애를 받던 아리따운 첩실이 아니라 탐욕에 찌들어 썩어 들어가는 흉측한 요괴의 몰골로 변해 있어 그녀는 소름이 돋아 거울을 깨부수고 말았다. 한편 초이의 명을 받고 야반도주를 시도하던 늙은 산파 노파는 장대비가 쏟아지는 어두운 밤길을 미끄러지며 허겁지겁 도망치고 있었으나 금세 집안을 에워싸고 있던 대감의 사병들에게 발각되고 말았다. 차가운 빗방울이 기와지붕을 때리며 흙냄새를 피워 올리는 음산한 밤, 사병들에게 팔을 꺾인 채 짐짝처럼 끌려온 노파는 지하의 은밀한 밀실로 내동댕이 쳐지며 공포에 질린 비명을 내질렀다. 축축한 곰팡내와 피비린내가 진동하는 어두운 밀실. 한가운데에는 분노로 이글거리는 눈빛을 한 김대감이 서늘한 기운을 뿜어내며 마치 염라대왕처럼 그녀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횃불의 붉은 빛이 대감의 무표정한 얼굴에 섬뜩한 명암을 드리웠고 노파는 오줌을 지리며 바닥에 납작 엎드려 제발 살려달라고 애원하며 눈물 콧물을 쏟아냈다. 내년이 살 수 있는 길은 오직 하나뿐이다. 그 요망한 첩실이 내 집안을 어찌 능멸했는지 토씨 하나 틀리지 말고 남김없이 고하거라라는 대감의 벼락 같은 호통이 밀실의 돌벽을 찌렁찌렁 울렸다. 죽음의 공포에 직면한 노파는 더 이상 아무것도 숨길 수 없음을 깨닫고 바들바들 떨며 초이가 배에 무명 베개를 넣고 가짜 회임을 연기해 온 과정부터 오늘 밤 도망치려 했던 계획까지 낱낱이 실토했다. 윤씨 부인을 내쫓기 위해 꾸며낸 거짓 악몽과 억울한 여종의 죽음까지 모든 추악한 진실이 노파의 입을 통해 폭포수처럼 쏟아져 나오자 김대감은 그 자리에 선 채로 넋을 잃고 비틀거렸다. 평생을 명예와 도리를 목숨처럼 여겨온 사대부의 자존심이 미천한 첩실의 얄팍한 속뭉치 하나에 철저하게 농락당했다는 참담한 현실 앞에 그의 세상은 산산조각이 나며 무너져 내렸다. 거대한 슬픔과 분노가 뒤섞인 폭풍이 지나간 후 김대감은 억수같이 쏟아지는 비를 뚫고
우산도 쓰지 않은 채 별당을 향해 미친 듯이 발걸음을 옮겼다. 차가운 빗물이 그의 얼굴을 때리며 옷깃을 흠뻑 적셨지만 그는 추위조차 느끼지 못한 채 오로지 자신이 쫓아낸 조강지처에 대한 처절한 후회와 자책감으로 가슴을 치며 눈물을 흘렸다. 별당에 젖은 마당에 들어선 그는 불 꺼진 방 안에서 희미하게 들려오는 윤씨 부인의 나지막한 불경 소리를 들으며 창호지 문에 머리를 기대고 소리 죽여 오열했다. 한낮 솜덩어리에 눈이 멀어 평생을 헌신한 맑은 영혼을 시궁창에 처박았던 자신의 어리석음이 뼈에 사무치도록 원망스러웠고 그는 밤새도록 그 자리에서 참회의 빗물을 맞으면서 있었다. 동이 트고 빗줄기가 잦아들 무렵 김대감은 붉게 충혈된 눈빛을 번뜩이며 자신의 사랑채로 돌아와 젖은 옷을 벗어 던지고 가장 위험 있는 관복으로 갈아입으며 차가운 복수를 다짐했다. 그는 청지기 풍계를 불러 오늘 밤 안방마루에 집안의 모든 건솔들을 모아놓고 대청마루에 수십 개의 횃불을 밝히거라. 오늘 밤 나는 내 손으로 저 간악한 요괴의 숨통을 끊고 썩어빠진 가문의 기강을 바로 세울 것이다라고 서슬퍼런 명령을 내렸다. 대감의 목소리에는 일말의 동정심이나 망설임조차 남아있지 않았으며 오직 진실을 밝혀내고 악을 처단하겠다는 잔혹하리만치 차갑고 단호한 결의만이 시퍼런 칼날처럼 빛나고 있었다. 집안에는 폭풍전야의 고요함이 내려앉았고 하인들은 까닭 모를 긴장감에 숨을 죽이며 서로의 눈치만 살피는 가운데 운명의 밤이 서서히 다가오고 있었다. 한편 날이 박자 벼랑 끝에 몰린 초이는 살아남기 위한 마지막 발악으로 여종을 시켜 무당을 불러들일 것을 억지로 지시하며 새로운 흉계를 꾸미기 시작했다. 그녀는 아기씨가 뱃속에서 움직이지 않으니 필시 악귀가 쓰인 것이 분명하다. 오늘 밤 무당을 불러 큰 굿을 벌여 혼란을 틈타 사산한 것으로 꾸며야 한다라며 입술을 피가 나도록 깨물며 중얼거렸다. 피를 한 바가지 쏟은 것처럼 창백하게 보이기 위해 얼굴에 독한 백분을 두껍게 펴바르고 눈 밑에 검은 재를 칠하는 그녀의 모습은 영락없는 짐승의 꼴이었다. 독한 분 냄새가 코를 찌르는 방 안에서 거울을 보며 사산의 고통을 연기하는 연습을 하는 그녀의 등 뒤로는 묵직한 손베개가 마치 무덤의 비석처럼 그녀의 숨통을 무겁게 짓누르고 있었다. 김대감은 초이의 요구를 전해 듣고는 입가에 비릿한 조소를 머금으며 기꺼이 구판을 허락하겠다는 뜻을 전하되 자신 역시 그 자리를 지켜 악귀로부터 핏줄을 보호하겠다는 조건을 내걸었다. 초이의 가슴은 철렁 내려앉았고 그녀는 황급히 여종을 보내 부정한 기운이 대감마님께 옮겨갈 수 있으니 부디 처소에 드시지 마시옵소서라며 극구 만류하려 애를 썼다. 그러나 대감은 어미가 생사를 오가는 판국에 지아비가 어찌 자리를 피한단 말이냐. 오늘 밤은 내가 직접 내 곁을 지킬 것이니 그리 알라라며 거절의 여지를 주지 않는 단호한 전언을 보냈다. 대감이 방안을 지키고 있다면 손베개를 빼내어 가짜 핏덩이를 보여주려는 사산연극은 시작조차 할 수 없었기에 초이의 머릿속은 하얗게 백지장처럼 변해버리고 말았다. 극도의 절망감에 휩싸인 초이는 결국 김대감을 독한 수면제로 재워버리는 것만이 유일한 살 길이라 판단하고 자신의 은가락지 안에 몰래 숨겨두었던 맹독성 마비 가루를 꺼내 들었다. 쓴 약초 냄새가 진동하는 가루를 만지작거리는 그녀의 손은 사시나무처럼 떨리고 있었으나 이내 눈에 살기를 띠며 옥으로 만든 술병 안에 그 가루를 남김없이 털어넣었다. 나를 이 지옥으로 몰아넣은 것은 대감마님 당신이요. 당신만 잠들어 준다면 나는 이 위기를 넘기고 다시 안방마님으로 살 수 있을 것이오라고 도끼를 품으며 스스로를 합리화했다. 창밖으로는 붉은 석양이 핏빛처럼 저택을 물들이고 있었고 바람마저 잦아든 기괴한 정적만이 감도는 가운데
그녀는 덜덜 떨리는 손으로 술상을 준비하며 다가올 죽음의 밤을 맞이하고 있었다. 어둠이 내리고 집안 곳곳에 횃불이 밝혀지자 김대감은 싸늘한 표정으로 짐승처럼 살금살금 발걸음을 옮겨 초이가 기다리는 처소의 미닫이 문을 거칠게 열어젖히고 방 안으로 들어섰다. 방 안에는 질식할 듯이 짙은 향냄새와 초조함으로 인한 초이의 땀냄새가 뒤섞여 있었고 대감의 눈빛은 마치 어둠 속에서 사냥감을 노려보는 호랑이처럼 매섭게 빛나고 있었다. 대감은 자신이 직접 들고 온 청주병을 탁자 위에 내려놓으며 네가 몸이 허약한 듯하여 기력을 보충할 특별한 술을 가져왔으니 한 잔 마셔보거라라며 차가운 미소를 지었다. 초이는 당황하며 자신이 준비한 독이 든 옥술병을 황급히 밀어내며 소첩은 대감마님을 위해 정성껏 빚은 약주를 올리고자 하오니 부디 이 술을 받아주시옵소서라며 입술을 파르르 떨었다. 김대감은 초이가 내민 술잔을 물끄러미 바라보다가 돌연 짐승 같은 웃음을 터뜨리며 그 술잔을 낚아채어 초이의 입가로 거칠게 들이밀었다. 네가 정성껏 빚은 약주라니 참으로 기특하구나. 그렇다면 네가 먼저 이 술을 마시고 그 뱃속의 핏줄에게 기운을 불어넣어 보거라 라는 대감의 호통이 방 안의 정적을 산산조각 내었다. 알싸하고도 쓴 독약의 냄새가 코끝을 찌르자 초이는 사색이 되어 잔을 밀쳐내려 발버둥쳤고 그 과정에서 옥술잔이 바닥에 떨어져 산산조각 나며 파편이 사방으로 튀었다. 술이 엎질러진 바닥을 보며 대감의 눈동자는 분노로 붉게 달아올랐고 팽팽하게 당겨졌던 긴장감의 끈이 마침내 끊어지며 치명적인 파국을 향한 끔찍한 전주곡이 방 안을 가득 채우기 시작했다. 산산조각이 난 옥술잔에 날카로운 파편이 불길하게 흩어진 방바닥 위로 무거운 정적이 내려앉는 찰나 김대감의 억눌렸던 분노가 마침내 거대한 화산처럼 폭발하며 초이의 얇은 목덜미를 우악스럽게 움켜쥐었다. 내년이 정령 하늘이 두렵지도 않아 감히 지아비에게 독을 먹이려 들었더냐. 이 미천하고 요망한 것. 오늘 밤 내년의 그 썩어빠진 비단 가죽을 기어코 벗겨내어 그 속에 겹겹이 감추어둔 추악한 진실을 내 두 눈으로 똑똑히 확인할 것이다. 라는 짐승 같은 포효가 방안을 진동시켰다. 초이는 숨이 턱 막혀 캑캑거리면서도 본능적으로 두 손을 들어 자신의 불룩한 배를 감싸 안으며 제발 살려달라고 처절하게 발버둥을 쳤다. 그러나 대감의 소뚜껑 같은 억센 소나기는 뱀처럼 교활한 그녀의 알량한 발악을 철저하게 짓눌러버렸고 그녀의 얼굴은 순식간에 새파랗게 질려갔다. 방 안을 가득 채우던 짙고 몽환적인 향냄새는 이제 역겨운 피비린내와 숨막히는 죽음의 공포로 뒤바뀌어 초이의 가느다란 숨통을 무자비하게 조여오고 있었다. 김대감은 이성을 잃은 채 초이의 화려한 옥색 비단 저고리 썹을 거칠게 움켜쥐고 단숨에 옆으로 찢어발겼다. 찌익하는 섬뜩하고 날카로운 파열음과 함께 수개월간 겹겹이 그녀의 몸을 감싸고 있던 비단 속적삼이 무참히 뜯겨나갔다. 반항하려던 초이의 뾰족한 손톱이 대감의 손등을 긁어불근 핏방울이 맺혔으나 대감은 육체의 고통조차 전혀 느끼지 못한 채 더욱 사납게 그녀의 치마 말기를 풀고 두꺼운 복대를 뜯어내기 시작했다. 안 되옵니다. 대감마님, 제발 배만은 우리 아기씨만은 이러지 마시옵소서. 라는 초이의 처절한 비명소리가 칠흑 같은 밤하늘을 갈갈이 찢어놓았다. 하지만 대감의 자비 없는 거친 손길에 의해 마지막으로 배를 옥죄고 있던 굵은 명주실이 툭 하고 끊어지는 소리가 선명하게 울려 퍼졌다. 그 순간 만삭의 귀한 태아를 품었다고 철석같이 믿어 의심치 않았던 그 거대한 배에서 누렇게 찌든 커다란 무명 손베개 덩어리가 툭 떨어지며 방바닥에 둔탁하게 나뒹굴었다. 바닥에 무기력하게 나뒹구는 그 더럽고 퀴퀴한 손뭉치를 내려다보는
김대감의 두 눈은 걷잡을 수 없는 분노와 경악으로 붉게 핏발이 섰다. 온몸에 털이 곤두서는 듯한 참담하고도 끔찍한 배신감에 사로잡힌 대감은 주먹을 쥔 채 턱관절이 으스러져라 입술을 파르르 떨었다. 이것이 내년이 그토록 애지중지하며 감싸고 돌던 내 가문의 핏줄이란 말이냐. 한난이 따위 역겨운 솜덩어리로 나를 기만하고 조상을 능멸하였단 말이냐. 라며 피를 토하듯 절규했다. 대감의 그 처절한 목소리에는 평생을 꼿꼿하게 지켜온 명문사대부의 자존심과 명예가 진흙탕 속에 처박혀 무너져 내리는 참혹한 고통이 서려 있었다. 초이는 벌거벗겨진 수치심보다 자신의 치밀했던 거짓말과 모든 진실이 까발려졌다는 끔찍한 공포에 사로잡혀 바닥에 납작 엎드린 채 사시나무 떨듯 몸을 웅크렸다. 이빨이 부딪히는 딱딱 소리만이 방 안의 무거운 침묵을 깨고 있었으며 땀과 때로 얼룩진 가짜 배에 흉측한 민낯은 조롱하듯 대감을 올려다보고 있었다. 끓어오르는 살기를 주체하지 못한 김대감은 엎드려 벌벌 떠는 초이의 헝클어진 긴 머리채를 사정없이 휘어잡고 방문을 걷어차며 밖으로 나섰다. 이 요망하고 짐승만도 못한 계집을 당장 앞마당 형틀로 끌어내라. 오늘 밤 이 집안의 썩어 문드러진 뿌리를 내 손으로 직접 완벽하게 뽑아버릴 것이다. 라는 서슬퍼런 불호령이 떨어졌다. 마루 아래 어둠 속에서 대기하고 있던 건장한 호위 사병들이 즉각 달려들어 초이의 양팔을 우악스럽게 꺾어 뒤로 결박했다. 차가운 겨울밤에 매서운 칼바람이 초이의 발라 상태인 상반신을 사정없이 때렸으나 그녀는 추위나 수치심을 느낄 겨를 조차 없었다. 오직 살려달라며 짐승 같은 비명을 질러대는 그녀는 거친 흙바닥에 질질 끌려 넓은 앞마당 한가운데로 무참히 내동댕이 쳐졌다. 횃불 수십 개가 대낮처럼 붉게 타오르고 있는 마당에는 이미 늙은 청직이 풍계의 지시로 집안의 모든 관솔들과 하인들이 숨소리조차 내지 못한 채 얼어붙은 듯 도열해 이 끔찍 파국을 지켜보고 있었다. 무릎이 까진 채 흙바닥에 엎드려 거친 숨을 헐떡이는 초이를 향해 대감은 방망이 질치는 심장을 부여잡고 돛돌 위에 우뚝 서서 불타는 분노의 시선을 쏘아보냈다. 뒤이어 청지기 풍계가 초이의 처소 방바닥에서 수거해온 그 더러운 무명 손베개와 겹겹이 덧대었던 복대들을 마당 한가운데로 매정하게 집어던졌다. 숨을 죽이고 있던 하인들 사이에서 일제히 억눌렸던 경악의 찬 탄식과 분노의 수군거림이 터져나오며 밤 공기를 찢었다. 모두 똑똑히 두 눈을 뜨고 보아라. 저 간악한 첩실이 지난 10달 동안 고귀한 배에 품고 있다며 우롱했던 것은 내 핏줄이 아니라 바로 저 더러운 솜덩어리였느니라 라는 대감의 우렁찬 외침이 울려 퍼졌다. 마당은 순식간에 충격과 배신감 그리고 그동안 참아왔던 맹렬한 분노의 도가니로 변해버렸고 하인들의 눈빛은 일제히 살기를 띠기 시작했다. 초이의 모진 등살에 시달리며 억울하게 매를 맞고 쫓겨나야 했던 자신들의 피눈물, 나는 세월이 떠올랐기 때문이다. 상황이 이토록 명백하게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초이는 살아남기 위한 짐승 같은 본능으로 흙바닥을 기어가 대감의 집신 바닥에 얼굴을 부비며 가증스러운 변명을 늘어놓기 시작했다. 대감 마님 억울하옵니다. 소첩은 분명 귀한 아기씨를 회임하였으나 누군가 소첩을 시기하여 무당의 저주로 아기씨를 죽이고 저 솜덩어리로 둔갑시킨 것이 분명하옵니다. 제발 제 억울함을 풀어주시옵소서 라며 피투성이가 된 두 손을 싹싹 비는 그녀의 모습은 차마 눈뜨고 볼 수 없을 만큼 비루했다. 그러나 그녀의 그 얄팍하고 구차한 거짓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건장한 사병 2명이 굵은 밧줄에 꽁꽁 묶인 늙은 산판 오파를 질질 끌고 나타났다. 며칠 전 야반도주를 시도하다 붙잡혀
지하 밀실에서 혹독한 고문을 받았던 노파는 피투성이가 된 참혹한 몰골로 초이의 옆에 거칠게 내동댕이 쳐졌다. 자신이 돈으로 매수했던 공범의 처참한 꼴을 두 눈으로 직접 확인한 초이는 마침내 자신의 모든 퇴로가 완벽하게 차단되었음을 깨닫고 하얗게 질려버렸다. 피가 말라붙은 입술을 달싹이며 노파는 대감을 향해 이마를 찌으며 대감마님 죽을 죄를 지었사옵니다. 저 요망한 초인연이 제게 거액의 뇌물을 먹이며 가짜 잉태를 돕게 하였고 산달이 되자 남의 집 갓난쟁이를 훔쳐오라고 지시하였사옵니다. 라고 울부짖었다. 노파의 피 맺힌 자백이 마당을 쩌렁쩌렁 울리자 초이는 악귀처럼 눈을 뒤집으며 이 미친 늙은이가 제정신을 잃고 무슨 헛소리를 짓거리는 것이냐 라고 발악하며 머리채를 잡으려 달려들었다. 하지만 사병들의 무자비한 몽둥이질에 의해 초이는 비명을 지르며 다시 차가운 흙바닥에 처박히고 말았다. 입을 닥치지 못할까 내년이 억울한 어린 여종에게 누명을 씌워 죽음으로 몰고 조강지처를 별당으로 몰아낸 것도 모자라 내게 맹독을 먹이려 한 그 끔찍한 죄를 어찌 다 갚으려 하느냐라는 대감의 사자우가 폭발했다. 그 엄중하고도 서늘한 호통 앞에 초이는 더 이상 아무런 변명도 쥐어짜 내지 못한 채 넋을 잃고 고개를 떨구고 말았다. 김대감은 붉게 충혈된 눈으로 손을 높이 들어 올려 마당 한 구석에 흉엄하게 세워진 육중한 형틀을 가리키며 피도 눈물도 없는 엄벌을 명했다. 저 두 년을 당장 형틀에 묻고 가죽이 찢어지고 뼈가 으스러지도록 매우 쳐라. 하늘을 기만하고 안방마님을 능멸한 죄가 얼마나 무섭고 참혹한지 오늘 밤 이 마당에서 똑똑히 보여줄 것이다. 라는 명령은 서리빨처럼 차가웠다. 사병들이 거친 손길로 초이와 노파를 끌고 가 형틀에 단단히 결박했다. 굵고 단단한 물풀의 나무 형장을 든 장정들이 치켜든 몽둥이 위로 횃불의 붉은 그림자가 죽음의 사자처럼 길게 드리워졌다. 딱 하는 날카롭고 끔찍한 파열음과 함께 형장이 초희의 얇은 등짝을 무자비하게 후려치자 짐승이 도살당할 때나 낼 법한 소름 끼치는 비명소리가 밤하늘로 치솟았다. 그녀의 하얀 살갗은 단 한 대의 매질만으로도 길게 찢어지며 붉은 선혈이 허공으로 튀어올랐고 곧이어 노파를 내리치는 둔탁한 타격음이 마당을 가득 채웠다. 매질이 10대, 20대 계속될수록 처음에는 발악하던 초이의 비명도 점차 잦아들고 짐승의 헐떡임 같은 거친 픽거품 소리만이 새어나왔다. 그녀의 등은 온통 붉은 피떡이 되어 한때 화려함을 뽐내던 비단 치마의 흔적조차 찾아볼 수 없을 만큼 처참하게 지식여졌다. 아이고 대감마님, 잘못했사옵니다. 제발 제 목숨만은 살려주시옵소서. 라며 기어들어 가는 목소리로 애원하는 초이의 눈동자는 이미 초점을 잃고 죽음의 문턱을 넘나들고 있었다. 김대감은 그 끔찍하고 참혹한 광경을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얼음장 같은 표정으로 내려다보며 굳건하게 서 있었다. 한때 자신이 저 요사스러운 육신과 간교한 혀놀림에 홀려 명문가의 기둥을 뿌리째 무너뜨릴 뻔했다는 참담한 자괴감을 끊임없는 매질 소리로 씻어내고 있는 듯했다. 살점이 뜯겨나가는 고통 속에서 초이는 자신이 안방마님이 되어 호의호식하려 했던 헛된 욕망이 얼마나 멍청한 짓이었는지를 깨달았으나 후회하기에는 이미 너무 먼 강을 건너버렸다. 30대의 무자비한 장형이 끝이 나고 두 여인이 형틀에 축 늘어져 완전히 기절해버리자 김대감은 마침내 피 묻은 형장을 거두라 손짓했다. 그는 차가운 밤공기를 깊게 들이마시며 핏발선 눈으로 마당의 하인들을 향해 다시 입을 열었다. 내 당장 전현들을 때려 죽여 구덩이에 던져도 시원치 않으나 내 손에 피를 더 묻히는 것은 가문의 오점을 남기는 일이니 짐승 같은 목숨만은 붙여주겠다.
허나 두 번 다시 인간구실을 하지 못하도록 당장 화로를 대령하여 전연의 이마에 인두로 기만이라는 글자를 깊게 새겨 넣어라 라는 대감의 판결은 죽음보다 더한 지옥을 선고하는 것이었다. 화로에서 시뻘겋게 달궈진 인두가 기절한 초이의 이마에 닿는 순간 치익 하는 소름 끼치는 소리와 함께 살이 타들어가는 누린내가 진동했다. 초이는 눈을 하얗게 까뒤집으며 처절하게 비명을 지르다 몸을 부르르 떨며 다시 깊은 혼절 상태로 빠져들었다. 잔혹한 인두질이 끝난 후 김대감은 만신창이가 된 초이와 노파를 턱짓으로 가리키며 마지막 축추를 차갑게 명령했다. 전현들의 몸에 남아있는 비단옷 조각을 모조리 벗겨내고 돼지우리의 냄새나는 거적대기를 씌워라. 그리고 단 한 푼의 노잣돈도 없이 칠흑 같은 산속 깊은 곳으로 내다 버려라. 짐승의 밥이 되어 뼈가 으스러지든 산채로 얼어 죽든 그것은 온전히 저들의 썩은 업보일 것이다. 하인들은 서둘러 다가가 초이의 피 묻은 옷자락을 거칠게 찢어 밝히고 구더기가 끓는 볏짚 거적을 둘둘 말아 짐짝처럼 수레에 팽개쳐 던졌다. 한때 김대감의 총애를 한 몸에 받으며 아나무인으로 호통을 치던 첩실의 최후는 그 누구의 알량한 동정조차 받지 못한 채 진물과 피로 얼룩진 파멸 그 자체였다. 거친 삐걱거림을 내며 무거운 소슬대문 밖으로 멀어지는 수레바퀴 소리만이 그녀의 영원한 몰락과 끔찍한 말로를 확인시켜주고 있었다. 가문을 좀먹던 악의 무리가 어둠 속으로 완전히 치워진 후 마당 한가운데 내동댕이 쳐져 있던 사설했던 피 묻은 무명 손베개마저 활활 타오르는 화로 속에 던져졌다. 솜이 타들어가며 내는 역겨운 연기가 밤하늘로 흩어지며 한 줌의 재로 사라지자 거대한 태풍이 휩쓸고 지나간 듯한 무거운 정막이 저택에 내려앉았다. 김대감은 천천히 무릎을 꿇어 차가운 흙바닥에 엎드리며 자신이 저지른 어리석은 과오를 하인들 앞에서 통렬하게 참회하기 시작했다. 나의 멍청한 어리석음과 후사에 대한 맹목적인 탐욕이 눈을 가려 저런 요물에게 노란하고 죄 없는 권솔들을 핍박하였구나. 무엇보다 이 가문을 평생 묵묵히 지켜온 조강지처의 가슴에 씻을 수 없는 흉터를 남겼으니 내 어찌 하늘을 볼 수 있겠는가라며 오열했다. 평생 꼿꼿하기만 했던 위엄 있는 사대부가 흙바닥에 무릎을 꿇고 통곡하는 모습에 억눌려 있던 하인들 역시 엎드려 눈물을 훔쳤고 마당은 정화의 눈물 바다를 이루었다. 뼈를 깎는 듯한 자책의 오열을 마친 김대감은 비틀거리며 자리에서 일어나 청지기 풍계를 향해 쉰 목소리로 단호하게 지시를 내렸다. 지금 당장 안방에 삿된 기운을 맑은 향으로 정화하고 내 가마를 화려하게 대령하여라. 내가 직접 별당으로 걸어가 쫓겨난 안방마님을 모셔와 가문의 법도를 바로 세울 것이다. 대감의 명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집안은 생기를 되찾았고 횃불은 승리의 깃발처럼 마당을 더욱 환하게 붉게 물들였다. 대감은 호위병들을 물리치고 홀로 횃불을 든 채 저택 뒤편의 춥고 외진 별당으로 향하는 좁은 길을 재촉하여 걸어갔다. 매서운 겨울바람이 옷깃을 스치고 지나갔지만 거짓의 장막이 산산이 찢겨나간 맑은 밤 공기는 오히려 가슴을 뻥 뚫리게 하는 시원한 기운을 품고 있었다. 낡고 초라한 별당에 다다른 그는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오는 창호지 문 앞에 서서 차마 문을 열지 못한 채 문살을 부여잡고 무릎을 꿇었다. 부인, 내 당신을 볼 면목이 없으나 염치를 무릅쓰고 이렇게 찾아왔소. 눈이 멀고 귀가 막혀 당신의 맑은 진심을 시궁창에 처박았던 이 못나고 멍청한 지아비를 부디 한 번만 용서해 주시오. 라는 대감의 목소리가 애절하게 울려 퍼졌다. 방 안에서는 목탁 소리만이 조용히 끊어졌을 뿐 침묵이 흘렀으나 이내 미닫이 문이 열리며 파리하게 야위었어도 여전히 달빛처럼 맑고 기품 넘치는 윤씨 부인의 자애로운 얼굴이 나타났다. 윤씨 부인은 남편의 흙 묻은 관복과 참회의 눈물로 얼룩진 지친 얼굴을 가만히 내려다보며 옅은
한숨을 내쉬었다. 일어나시지요, 대감. 하늘의 이치가 사필 귀정이라 거짓은 결국 참을 이길 수 없거늘 어찌 지나간 일에 매달려 스스로를 자책하시나이까. 그저 덮여있던 어둠이 걷히고 만물이 제자리를 찾았을 뿐이옵니다. 라는 온화한 목소리가 대감의 얼어붙은 굳은 마음을 봄눈 녹이듯 따뜻하게 감싸 안으며 용서의 손길을 건넸다. 대감은 부인의 거칠어진 손을 부여잡고 아이처럼 흐느꼈으며 윤씨 부인은 조용히 남편의 등을 쓰다듬으며 묵묵히 밖으로 나설 채비를 마쳤다. 밤하늘을 밝히는 수십 개의 횃불 호위 속에서 윤씨 부인을 모신 가마가 위풍당당하게 본체 앞마당으로 들어서자 모든 권솔들이 바닥에 엎드려 환희의 눈물을 쏟아냈다. 흉악한 탐욕이 빚어낸 길고 끔찍했던 악몽의 밤이 영원히 물러가고 마침내 김대감 댁에는 잃어버렸던 진정한 평온과 정의의 빛이 찬란하게 깃들고 있었다. 매서운 칼바람이 몰아치던 잔혹한 겨울이 지나가고 마침내 저택의 기와지붕 위로 따스한 봄볕이 내려앉으며 얼어붙었던 대지가 서서히 생기를 되찾기 시작했다. 안방으로 다시 돌아온 윤씨 부인은 가장 먼저 집안 곳곳에 배어있는 그 요망한 첩실에 짙고 역겨운 분 냄새를 지워내기 위해 매일 아침 저녁으로 맑은 침향을 피워 올리며 기운을 정화하는 일에 온 정성을 기울였다. 억울하게 죽어간 어린 여종의 넋을 위로하기 위해 절에 넉넉한 시주를 올려 천도제를 지내주었으며 부당하게 쫓겨났던 하인들을 모두 다시 불러들여 따뜻한 밥과 새 옷을 내어주며 그들의 얼어붙은 마음을 보듬어 안았다. 이제 이 집안의 억울한 눈물을 흘리는 자가 단 한 명도 없어야 할 것이니 지난날의 참혹한 상처는 모두 내 덕이 부족한 탓이라 여기고 너희들은 마음의 평안을 찾거라 라는 윤씨 부인의 자애로운 당부에 하인들은 마루에 엎드려 감격의 눈물을 쏟아냈다. 김대감은 자신의 눈을 멀게 했던 맹목적인 탐욕과 어리석음을 뼈저리게 뉘우치며 윤씨 부인 앞에서는 늘 고개를 숙인 채 한없이 작아진 모습으로 속죄의 나날을 보냈다. 그는 과거 화려한 연애와 사냥을 즐기던 방탕한 습관을 단번에 끊어버리고 매일 새벽 일찍 일어나 사당에 엎드려 조상들에게 가문의 기강을 무너뜨릴 뻔한 불효를 고하며 수백 번의 절을 올렸다. 이마에 피가 맺히도록 절을 올리는 지아비의 뒷모습을 지켜보던 윤씨 부인은 조용히 다가와 수건으로 그의 땀을 닦아주며 대감임이 썩은 고름은 짜내었으니 이제 그만 스스로를 갉아먹는 자책의 사슬을 끊어내시지요. 하늘이 우리에게 다시 기회를 주신 것은 과거에 얽매이지 말고 올바른 도리를 세우라는 뜻이옵니다. 라고 따스하게 위로했다. 대감은 부인의 그 넓은 아량에 가슴이 메어 차마 말을 잇지 못하고 그녀의 거칠어진 손을 두 손으로 꼭 부여잡은 채 소리 없는 참회의 눈물만을 뚝뚝 흘릴 뿐이었다. 거짓과 기만으로 가득 찼던 요사스러운 먹구름이 완전히 걷히고 난 후 마을의 저작거리에서는 김대감 댁에서 쫓겨난 초이와 늙은 산파 노파의 끔찍한 최후에 대한 소문이 바람을 타고 스산하게 퍼져나갔다. 깊고 험난한 산속에 거적대기 하나만 덮어쓴 채 버려졌던 두 사람은 굶주림과 추위에 떨며 짐승처럼 산속을 헤매다 결국 피에 굶주린 들개떼의 먹잇감이 되어 뼈조차 온전히 남기지 못하는 처참한 말로를 맞이했다고 전해졌다. 이 소문을 들은 마을 사람들은 고개를 내저으며 인간의 탈을 쓰고 하늘을 기만하려던 자의 업보가 어찌 저리도 참혹하단 말인가. 참으로 사필귀정이요. 권선징악에 살아있는 본보기로다라며 두려움 섞인 탄식을 내뱉었다. 윤씨 부인은 그 소식을 전해 듣고도 일말의 동정이나 조롱 대신 조용히 불경을 펼쳐들고 그 가련하고도 어리석은 영혼들이 다음 생에서는 부디 탐욕의 굴레를 벗어나기를 바라는 짤막한 기도를 올려주는 대범함을 보여주었다. 봄꽃이 만개하고 저택의 뒤뜰에 흐드러지게 핀 매화 향기가 진동하던 어느 날 언제부턴가
윤 씨 부인의 얼굴에 미세한 홍조가 돌기 시작하더니 식사 도중 갑자기 헛구역질을 하며 수저를 내려놓는 일이 잦아졌다. 곁에서 시중을 들던 늙은 유모는 눈을 크게 뜨며 마님 근래 들어 입맛을 잃으시고 신음식만 찾으시더니 필시하늘이 점지해 주신 귀한 태기가 분명하옵니다. 라며 뛸듯이 기뻐하며 소리쳤다. 윤 씨 부인은 당황하며 내 나이가 이미 적지 않고 수십 년간 닫혀있던 몸이거늘 어찌 그런 실없는 소리를 하느냐. 그저 봄을 타서 속이 허한 모양이니 호들갑을 떨지 말거라라며 황급히 유모의 입을 단속하려 했었다. 하지만 이 소식은 바람보다 빠르게 김 대감의 귀에 들어갔고 대감은 버선발로 안방으로 달려와 떨리는 목소리로 부인 정령 이것이 사실이란 말이오 하늘이 내게 이토록 과분한 자비를 베푸실 리가 없거늘 이라며 믿을 수 없다는 듯 경악과 환희가 교차하는 표정을 지었다. 김대감은 즉시 궐 안에서 가장 신망받는 최고령 어이를 모셔와 윤 씨 부인의 진맥을 청하였고 방 안의 모든 사람들은 숨을 죽인 채 어이의 손끝에 온 신경을 곤두세웠다. 한참 동안 눈을 감고 신중하게 윤 씨 부인의 맥을 짚어보던 어이는 이내 얼굴에 환한 미소를 띠며 대감을 향해 큰절을 올리고 축하드리옵니다. 대감마님, 맥박이 굿을 구르듯 활기차고 강건하니 이는 틀림없이 가문의 대를 이을 귀한 사내 아이를 잉태하신 태맥이옵니다. 라고 낭낭하게 선언했다. 과거 초이가 진맥을 피하려 온갖 발악을 하던 끔찍한 기억과 교차하며 대감은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았고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싼 채 조상님들이 정령이 못난 자손을 버리지 않으셨구나라며 짐승처럼 목 놓아 통곡하기 시작했다. 윤 씨 부인 역시 자신의 배를 가만히 어루만지며 평생을 가슴속에 응어리로 남아있던 깊은 한이 녹아내리는 것을 느끼며 소리 없이 뜨거운 감격의 눈물을 뺨 위로 흘려보냈다. 진정한 핏줄을 잉태했다는 소식은 지난 겨울에 참혹했던 가짜 회임 사건으로 상처받았던 저택의 모든 사람들에게 비 내린 뒤도다나는 새싹처럼 엄청난 생기와 희망을 불어넣어 주었다. 초이가 거짓 배를 안고 폐악질을 부리며 하인들을 쥐어짜던 때와는 달리 윤 씨 부인은 오히려 하인들의 수고를 덜어주려 자신의 일은 스스로 챙기며 한없이 온화하고 덕스러운 태도로 아랫사람들을 대했다. 부인은 틈이 날 때마다 마루에 앉아 갓난아기가 입을 잡고 뽀얀 베넷저고리를 정성껏 바느질했고 대감은 곁에 앉아 서책을 읽어주거나 재미있는 예시이야기를 들려주며 태교에 온 정성을 쏟았다. 뱃속에 진짜 생명이 전해주는 따스한 온기와 평화로운 공기는 집안 곳곳에 스며들었고 저택은 더 이상 의심과 공포가 지배하는 감옥이 아니라 사랑과 축복이 넘쳐나는 따뜻한 보금자리로 완벽하게 탈바꿈하고 있었다. 여름의 뜨거운 태양이 물러가고 오곡백과가 무르익는 풍요로운 가을이 찾아오자 윤 씨 부인의 산달이 마침내 코앞으로 다가왔고 저택은 경건한 긴장감과 벅찬 기대감으로 술렁이기 시작했다. 대감은 산실청을 정갈하게 꾸미고 짚을 깔아 부정을 막았으며 금주를 준비하여 대문 밖을 철저히 단수 청소, 감추지 못하고 마당을 서성거렸다. 부인 혹여라도 산통이 너무 심하여 옥체에 무리가 가면 아니 되니 조금이라도 이상이 있으면 즉시 나를 부르시오라며 안절부절 못하는 대감을 보며 윤 씨 부인은 가벼운 미소를 지었다. 대감, 여인이 아이를 낳는 것은 순리이거늘 어찌 그리 마음을 졸이시나이까. 하늘이 주신 이 아이는 반드시 건강하게 세상의 빛을 볼 것이니 부디 조상님들께 안태를 빌며 기다려 주시옵소서. 라는 부인의 의연한 대답에 대감은 간신히 마음을 진정시킬 수 있었다. 마침내 붉은 노을이 서쪽 하늘을 핏빛처럼 물들이던 저녁 무렵 윤 씨 부인의 처소에서 짧고 날카로운 산통의 신음이 터져나오기 시작했고
집안의 모든 사람들은 하던 일을 멈추고 산실 쪽을 향해 일제히 두 손을 모았다. 노련한 산파들이 분주하게 뜨거운 물을 나르고 흰 수건을 적시며 방안을 오갔고 김대감은 초조하게 문살을 부여잡고 서서 조상님이시여 부디 제 아내와 아이의 목숨을 굽어 살펴 주시옵소서. 제가 지은 모든 죄업은 제게 벌을 내리시고 저 불쌍한 모자만은 무사히 살려주시옵소서라며 피가 나도록 입술을 깨물며 간절히 기도했다. 방 안에서는 뼈가 깎이는 듯한 고통을 묵묵히 참아내는 윤씨 부인의 거친 숨소리만이 들려올 뿐 과거 초이가 거짓으로 질러대던 그 가증스러운 비명소리와는 차원이 다른 숭고하고도 처절한 생명 탄생의 투쟁이 이어지고 있었다. 밤이 깊어 자정을 넘어설 즈음 팽팽하게 당겨졌던 긴장감을 단숨에 끊어버리듯 산실문을 뚫고 우렁차고 맑은 아기의 첫 울음소리가 정적을 깨고 밤하늘로 힘차게 치솟아 올랐다. 으앙으앙하는 생명력 넘치는 그 경이로운 소리에 마당에서 엎드려 기도하던 하인들은 일제히 환호성을 터뜨렸고 김대감은 다리에 힘이 풀려 마루에 털썩 주저앉은 채 굵은 눈물을 쏟아냈다. 방문이 열리고 피 묻은 수건을 든 산파가 땀범벅이 된 얼굴로 활짝 웃으며 대감마님 하늘의 축복이옵니다. 골격이 장대하고 우렁찬 목청을 가진 떡두꺼비 같은 옥동자이옵니다. 라고 벅찬 목소리로 낭보를 전했다. 그 순간 김대감의 머릿속을 짓누르고 있던 평생의 무거운 짐이 한순간에 날아가 버렸고 그는 떨리는 걸음으로 방 안으로 들어가 피로에 지쳐 누워있는 윤씨 부인의 이마에 입을 맞추며 고맙소, 참으로 고맙소, 부인이라며 말을 잇지 못했다. 며칠 후 김대감 댁 앞마당에서는 가문의 대를 이을 적장자의 탄생을 축하하는 거대하고도 화려한 잔치가 열렸고 온 동네 사람들이 몰려와 사내 진미를 나누며 진심 어린 축하를 건넸다. 대문에는 악기를 쫓는 붉은 고추와 숯을 끼운 금줄이 자랑스럽게 걸렸고 잔치판 한가운데서는 풍악을 울리며 춤을 추는 광대들의 넉살. 좋은 소리가 끊이지 않아 저택은 그야말로 웃음꽃이 만발한 축제의 장이 되었다. 하인들은 고기와 술을 배불리 먹으며 이것이 바로 진짜 마님이 품으신 진짜 아기씨의 복기라네 그 옛날 가짜 배를 안고 패악을 부리던 요망한 년과는 하늘과 땅 차이가 아니던가 라며 윤씨 부인의 덕을 칭송하기에 여념이 없었다. 김대감은 아이를 조심스럽게 품에 안고 하객들을 향해 활짝 웃어 보이며 이 작은 생명이 가져다준 구원의 빛이 얼마나 위대하고 값진 것인지를 온몸으로 실감하고 있었다. 시간은 유수처럼 흘러 어느덧 10여 년의 세월이 훌쩍 지나갔고 김대감 댁은 그 어떤 풍파에도 흔들리지 않는 굳건하고 화목한 명문가로 명성을 널리 떨치고 있었다. 따스한 봄햇살이 내리쬐는 사랑채 마루에 앉아 백발이 성성해진 김대감은 어느새 의젓한 소년으로 자라난 아들이 마당에서 낭랑한 목소리로 천자문을 읽어내려가는 모습을 보며 흐뭇한 미소를 짓고 있었다. 곁에는 기품 있게 나이든 윤씨 부인이 차를 내어오며 나란히 앉아 그 평화로운 풍경을 눈에 담고 있었는데 두 사람의 주름진 얼굴에는 지나간 세월의 풍파를 견뎌낸 자만이 가질 수 있는 깊은 안식과 충만함이 깃들어 있었다. 대감은 찻잔을 들어 올리며 부인을 향해 다정하게 부인, 저 아이의 글 읽는 소리를 듣고 있자니 내 지난날의 어리석음이 까마득한 전생의 일처럼 느껴지구려. 참으로 당신의 크나큰 인내가 이 가문을 살려낸 것이오 라고 속삭였다. 윤씨 부인은 조용히 고개를 저으며 뜰 아래 핀 붉은 모란꽃을 가리키며 맑고 고요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대감 뿌리가 깊은 나무는 바람에 잠시 흔들릴지언정 결코 뽑히지 않는 법이옵니다. 거짓은 솜사탕처럼 화려해 보이나 비가 오면 녹아내리고 진실은 투박한 바위 같아도 천년을 버티는 법이지요. 그저
하늘의 엄중한 이치가 스스로 길을 찾아 이 평온을 내려주신 것일 뿐이옵니다. 부인의 그 깊고 철학적인 깨달음의 말에 대감은 깊이 고개를 끄덕였고 멀리서 들려오는 청명한 산새 소리와 아이의 글 읽는 소리가 어우러져 한 폭의 완벽한 그림을 완성하고 있었다. 한때 인간의 추악한 탐욕과 얄팍한 속임수가 가문을 지옥의 구렁텅이로 몰아넣었으나 결국 진실을 외면하지 않은 굳건한 선의가 승리한다는 사필 귀정의 위대한 진리가 저택의 기와지붕 아래 영원히 빛나고 있었다.